여러분의 제 더럽지 않은 침대로 초대합니다. 제가 원래는 책상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차마 물건을 올려놓을 때도 없을 정도로 더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정말 책 읽기가 낯선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한국 소설 3편입니다. 3편! 저 약간 이런 촌스러운 연출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유정 소설가의 장편소설 7년의 밤입니다. 이 소설은 동명의 영화로도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정서의 결이 소설이랑 조금 다르다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생동감 있는 묘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령 영화를 보면 물론 영화가 나쁘다, 뭐 소설이 더 좋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닌데요. 시각이랑 소리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다른 시각이나 청각 외의 감각으로 전이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은 정말 읽으면서 같이 손에 땀을 줬거든요. 정말 잘 쓴 소설은 청각, 촉각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소설인 것 같아요. 물론 미각도 느낄 수 있겠죠. 이 소설의 첫 시작도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감각을 잘 일깨우는 방법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책보다 영상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을 보더라도 정보량이 영상에서 훨씬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영상을 볼 때보다 소설을 볼 때 훨씬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때 더 나의 감각과 밀착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간접 경험이지만. 그래서 그 감각을 가장 잘 살린 재밌는 소설이 바로 이 7년의 밤이 아닌가 해서 첫 번째로는 7년의 밤을 추천드려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듀나 작가의 연작소설인 아직은 신이 아니야입니다. 장편소설, 연작소설 이런 단어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량으로 소설을 구분을 하는 건데 원고집 80매에서 100매 사이의 소설을 보통 단편소설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200매에서 1000매가량 되는 소설을 장편소설이라고 말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량의 소설을 중편소설로 보통 구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작소설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단편소설들을 묶은 걸 연작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만났었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소설이 있죠. 이 책은 SF 소설이에요. 초능력을 가지고 한국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가상의 한국인 거죠. 제가 이 소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대소설? 우리가 되게 고전도 많이 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소설을 따라 읽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저는 동시대성인 것 같아요. 같이 살아있는,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작가들이 쓰는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 같은 걸 보면 가끔 정서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내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서는 아닌데 듀나 작가는 신원불명이지만 한국에 안 사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내가 사는 공간을 초능력자들이 사는 배경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정말 추천드려요. 생각해보니까 듀나 작가랑 도끼는 참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구매한 책이라서 일단 이렇게 표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명이 이런 조명을 끄니까 너무 어둡다. 일단은 그래말 뒤집어 놓을게요. 네. 마지막 작품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이에요. 일단 피프티 피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동시대적인 작품이고 재밌는 작품인데 일단 제가 정세랑 작가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인물, 한 명의 인물을 다루더라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할 때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따뜻하게 쓰시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가끔씩 이제 어떤 소설을 보다 보면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도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세랑 작가님은 이게 피프티 피플이지만 사실 51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51명 모두가 전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동시대성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비극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일이고 사람들의 개입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인간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건 왜 우리가 비극이라는 얘기를 하면 고대 그리스 비극 같은 걸 보면 기계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개연성을 부과해서 추상적이나마 이해하고자 하는 거. 피프티 피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고 근래에 상처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떠오르긴 해요. 왜냐면 이 소설에서도 일종의 재난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이 50명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데 이런 대안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 비극이 일어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는 처음 들어본 작가였는데 어떤 작가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를 전면으로 등장시키면서 성적 대상화된 묘사를 해서 굉장히 큰 파란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 묘사도 문제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비극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재현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담론이 사실 한국 문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럼에서 저는 그 소설이 조금 더 별로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단순히 재현하는 게 과연 문학의 일인가? 그리고 그 단순한 재현물을 보고 실제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세랑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런 게 소설이 할 수 있는 재현의 영역이구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진지하고 우울할 수도 있는데 재미도 있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떤 신화 소설의 쿼토만 남아서 돌아다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정세랑 작가의 빛나는 문장들이 그런 인용을 했을 때 내 가슴에 콕 박힐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세랑 작가님 책을 사셔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책 소개는 끝이에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